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임종승입니다. 벌써 35회 시험이 끝나고 36회 시험 대비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출제 경향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해도 예년에 비해서 좀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이 조금 달라진다는 것부터 해가지고 OT 형식으로 잠깐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을 들어서 PPT로 먼저 요약 정리를 하고 요약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계시는 기본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 과정이다 해서 이론 과정만 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 출제됐던 문제를 종합해서 문제를 많이 말고요. 왜냐하면 기출문제 풀이 과정도 있으니까 거기서 기본적으로 기본수 과정에서 조금 알고 가실래요 정도는 기출문제를 다뤄 드리게 되면 문제 적응력도 생기고 이론하고 문제하고 따로 놀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35회 시험을 보셨던 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아니면 36회 처음 공부하시는 분 부탁은 수업은 될 수 있으면 진도는 밀리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설명을 드리면 2차 과목은 특히 중개사법 과목은 지금 배우시는 중개사법 과목은 함정 체크가 중요하니까 그 단원에서 함정 체크가 뭐인지를 정확하게 반복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잠깐 풀어드릴 때 이렇게 이 부분은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구나까지 파악하시면 공부를 어쨌든 반복이 기본 이론 과정에다가 기출문제에다가 예상문제에다가 쭉 반복되니까요. 기본 이론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배우시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전체 40문제 비중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40문제인데 우리가 법령이다 할 때 법령은 두 가지를 합쳐서 법령이다 합니다.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인데 출제 비중이 34회 그러니까 올해 시험 35회 시험 빼고 비중이 24개에서 24개면 60점이죠. 60점에서 65점까지가 공인중개사법이고 그 다음에 7개, 8개가 부동산거래신고법이어서 32개에서 33개까지 나오는 것이 여기 법령 파트예요. 자, 그러면 35회 시험에서는 특이한 것이 뭐인가? 공부를 해보시면 전체 비중 중에서 공인중개사 법령의 비중이 높은데 공인중개사 법령의 비중이 60점에서 65점 그리고 이 득점이 세 파트 중에서 가장 용이한 쉽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너무 쉽다는 것은 아니고 세 파트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쉽게 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출제 비중이 35회 때는 21문제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수험생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줄이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출제 경향이 높아지는데 응시자 수는 줄어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쉽게 용이하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줄이겠다는 말은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특이하게 이렇게 나온 것은 올해 처음이에요. 그래서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많이 당황스러운 게 21번부터 21번까지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푸셨을 겁니다. 근데 뒤에 공인중개사 법령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바로 부동산거래신고법으로 넘어가게 되죠.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올해 7문제, 8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자, 특이한 것은 여기 7문제 출제됐네요. 올해는 특이하게 보통 8개 정도 출제됐는데 35회 시험은 7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70%, 28개 나온 거죠. 70%. 보통 32개에서 33개 나왔던 부분이 출제 비중이 4문제 이상 여기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럼 준 것은 어디 나왔는가? 여기에 35회 시험 12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출제 요강에 법령에서 70% 내외, 실무에서 30% 내외 이렇게 해서 출제 비중에는 맞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출제 비중이 맞죠. 어쨌든 보통 7개에서 8개 나왔던 부분이 이렇게
12개나 출제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쉬운 부분이고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을 좀 더 출제를 많이 했다는 말은 난이도를 그만큼 높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신 분이 하실 말씀이 민법 시험 보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민법 관련 문제가 총 12문제 중에서 9문제 나왔습니다. 여기 대충 나와 있지만 분묘기지권, 민법, 지상권 배우시고 이것도 실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에서 평균적으로 5문제는 유형이 잡혀 있습니다. 민법 관련해서. 그런데 이 5문제 이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문제나 나왔다는 겁니다. 한 문제씩 나왔는데 2문제를 더 넣어서 출제 비중을 높이고 그 다음에 출제가 이전에 21회 때 나왔던 공동소유재산에서 나중에 민법 배우시면 소유권에서 한 개의 부동산을 2사람 이상이 소유하는 공동소유재산에서 공유, 합유, 총유를 배우시는데 공유에 대해서 판례 내용을 물어서 난이도를 좀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나왔던 것이 민법 시험에 나올 만한 것,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닌가. 자, 그 말씀은 공부를 하시되 올해 2차만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1, 2차를 동차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어쨌든 비중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민법 비중이 우리 과목에서는 가장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출제가 안 되면 한번 되면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엔 다시 8문제로 줄 것인가? 아니면 10문제 이상 계속 민법을 더 강화할 것인가는 저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출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민법을 저희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유형에 잡혀있는 임대차보호법 2파트,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 실명법, 분묘기지권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5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7, 8월 정도 되면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1, 2차 동차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민법을 공부하시니까 민법을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2차만 하시는 분, 올해 1차 하시고 36회 때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여유가 되신다는 말씀은 모의고사를 보셨는데 75점, 80점 정도 나오신다. 2번 이상. 그러면 시간에 중개사법 여유가 좀 있으니까요. 수업만 듣고 따로 공부하실 시간을 많이 할애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민법에서 나중에 7, 8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매매 계약편하고 임대차 계약편은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처럼 출제 경향이 이렇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40문제인데 올해만 특이하게 70%, 30% 나왔다는 겁니다. 보통 80% 이상 또는 20% 내외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출제 경향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가장 쉬운 파트가 오늘부터 배우시겠지만 공인중개사 법령이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어렵고 실무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인데 출제 비중이 12문제 나와서 난이도를 높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 실무에서 보통 7개, 8개 나오는 부분은 어떤 과목이 관계되는가? 방금 전에 이렇게 민법에서 유형이 잡혀있는 5파트입니다. 종일의 법정지상권 해서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것, 올해 공동소유재산,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것이 추가돼서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내년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없더라도 어쨌든 민법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공부 기출문제 풀이 끝나고 예상문제 끝날 때쯤 해서 다시 모의고사를 보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민법의 이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법은 출제가 안 된 지 제법 되었는데 이 파트입니다. 농지법 파트입니다. 농지법. 그래서 부동산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소장과 소속 공인중개사인 실장님이 농지 매매 임대차 중개할 때 필요한 내용을 우리 시험에 이전에는 간혹 물었는데 출제가 안 된 지가 제법 되었습니다. 어쨌든 한 파트를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투기 과열 지구의 말도 본문에 공인중개사 법령 본문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도 공인중개사 법령 수업할 때 언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을 보게 되면 공법은 한 파트인데 농지법 파트이다. 그 다음에 공시법은 어쨌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토지 건물을 중개할 때는 토지 대장도 봐야 되고 지적도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 공부를 시험에서 묻기도 합니다. 이전에 등기부도 간혹 물었는데 등기법은 요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시법 내용은 공간정보 관리 및 구축. 이전에 지적법 내용을 조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무에서 7개에서 8문제 출제되는 부분은 민법이 비중이 가장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 기본서 교재는 쭉 첫 번째 중기업의 연령부터 쭉 나와 있지만 수업은 출제가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을 괜히 짚었다가 범위만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일단 지금 수업해드리는 PPT 파일 위주로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 다시 수업을 드린 다음에 다시 기본서를 표시를 할 때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거기 밑줄을 중요 부분을 제가 밑줄 하십시오 하면 밑줄을 같이 하시고 몇 자 적으시면 그것만 보셔도 됩니다. 범위를 넓혀서 시험 범위를 넓혀서 공부의 양이 많아지면 부담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1조 다음에 있는 것이 용어의 정의 2조 파트인데 2조 용어의 정의는 올해는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35회 때는. 출제가 거의 매년 되는 부분이었는데 최대 2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쉬운 파트라고 생각한 겁니다. 출제위원이. 그래서 용어의 정의하고 다음에 보실 중개 대상물은 35회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공인중개사 법령을 처음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공부하신 분들도 어떤 법을 공부하실 때 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법에 직접 정의해 놓은 것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만 뒷부분의 진도에서 나오는 용어를 쉽게 따라잡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용어의 정의는 출제가 된다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용어의 정의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는 출제가 안 되었다는 거죠. 자, 한 문제에서 보통 최대 2문제까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할 때 출제를 어떻게 하는가? 자, 좀 이따 보시겠지만 법에서 뭐라 하면 말한다 이렇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해서 지문 5개 중에서 뭐라 하면 해서 말한다 이렇게 쭉 끝에 지문을 구성하는 것이 있고 이다, 볼 수 있다, 해당한다, 포함된다 이렇게 출제되는 2가지 모습이에요. 기본 모습이. 그러면 뭐라 하면 말한다는 말은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서 정확하게 몇 개의 개념 요소를 가지고 한 개의 개념을 완성했는 것을 정확하게를 파악하는 것이 말한다에 대한 시험 대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쉬운 부분이면 이다, 볼 수 있다, 해당한다, 포함된다는 표현은 법에 사용하는 요소를 다 쓰지 않고 핵심 요소만 말을 줄여서 핵심 요소를 줄여서 한 개의 개념, 이 개념에서 이 용어에서 핵심 요소가 뭐입니까를 아십니까에 관한 문제가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응용 파트가 한 파트가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푸실 때는 반드시 이걸 구분해서 푸실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쉬운 문제이고 이제 2문제 나온다면 용어와 관계되는 판례가 몇 개 있습니다. 판례까지 나오게 되면 2문제까지 있는데 어쨌든 합쳐서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 보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35회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가지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중개라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해서 말한다 끝났다. 그 말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 요소를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까에 관한 문제가 말한다에 관한 문제입니다. 변형해서 이제 이다, 볼 수 있다는 말은 여기에 정확하게 되시면 중개라 하면 뜨면 뭐에 대하여 뭐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이렇게 체크되시면 말을 줄여서 표현하는 것은 그 다음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개씩 보시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기본 개념이 중개 개념입니다. 중개. 다른 6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에도 중개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중개, 중개업, 중개계약,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중개란 개념은 오로지 지금 배우시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파트에서만 나오게 되는 표현인데 가장 기초 개념입니다. 그럼 중개 개념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자, 일단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말한다라고 떴습니다. 말한다 뜨면 안에 요소가 뭐인 거나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그러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이 뭐인지 좀 다시 보시겠습니다. 중개는 당사자 중간에
제3자가 개입해서 당사자가 가져온 계약을 도와주는 것이 중개를 한다면 어떤 계약을 도와줄 것인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고 두 번째 요소가 그 밖의 권리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뒤에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말하는 것, 알선하는 것. 그러면 중개라 함언에서 말한다까지의 개념수는 쪼개면 네 가지입니다. 중개대상물,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알선하는 것 이렇게요. 최근 시험에 좀 이따 보시겠지만 행위를 하는 것은 중개가 아니고 그 행위를 말하는 것, 알선하는 것. 다시 그림으로 보시면 자, 중개대상물은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를 하면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중개대상물은 몇 가지인가?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 다음에 3. 임목, 4.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 5가지 물건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하고자 한 당사자 간에 매매 계약이면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매도 매수인 당사자 간에 매매 계약을 직접 하는 것, 직접 거래하는 것은 중개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은 중개를 하지 않는다.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은 중개가 아니고 행위를 말하는 것, 알선하는 것. 그러니까 중개 개념은 민법에서 배우시는 것은 이걸 배우십니다. 매도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을 배우십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 계약을 합니다. 중도금 지급합니다. 잔금 지급합니다. 이전 등기합니다. 이걸 배우시는 게 민법이면 우리는 민법처럼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배우시는 게 아니고 중개는 항상 제3자가 개입되어서 그 계약을 말하는 것, 알선한 것이 나와야 중개 개념이 성립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개 요소에서 그 밖의 권리는 어떤 권리인가? 이 5가지 물건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알선하는 것,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것뿐만 아니고 말한다 요소 안에는 그 밖의 권리,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한 그 밖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할 때 이 그 밖의 권리는 어디서 배우시는 것인가? 민법에서 배우시는 것. 다음 시간에 중개대상물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시는 중개업의 핵심은 배우시는 6과목을 가지고 합격하신 다음에 실무 교육을 받으시고 현장에서 중개사무소에서 손님이 아파트 내놓으면 토지 내놓으면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계약을 알선 도와주고 돈을 버는 게 소장이나 실장님의 목적이면 우리 과목에서 배우시는 각종 내용은 민법 내용이다. 민법. 어떤 권리인가는 다 암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가 중개 대상이다 라고 결론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환매권, 양도, 법정상권, 양도에서 쭉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이 쭉 나와요. 툭 쳐서 그냥 민법상 각종 권리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시 중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 3가지 중요하지만 행위 자체는 중개가 아니고 알선하는 개념이 들어가야 한다.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기출문제 2번 이상 나왔던 거죠. 매도 매수인이 거래 당사자이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직접 한다. 계약은 민법으로 치면 법률 행위라 합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은 중개이다 아니다? 아니다. 법률 행위를 계약을 말하는 것 알선 개념까지 나와야 중개이다. 두 번째는 중개다 할 때는 이 5가지 물건에 대하여 각종 행위, 계약을 알선한 것이지 상가 권리금은 여기 5가지 물건 안에 없죠. 5가지 물건이 아니면 아무리 알선 개념을 쓰더라도 중개가 아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유형으로 보시면 당사자로서 계약하는 것은 중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중개 대상물 5가지가 아닌 물건에 대한 알선 행위도 중개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이따 보실 것이 그 밖의 권리는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중개업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핵심 단어가 중개업입니다. 방금 전에 중개 개념에다가 업 개념을 붙인 것이 중개업이죠. 그 말은 단순 중개 개념하고 중개업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업은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서 먹고 살겠다는 것이 업의 목적이면 중개를 한다는 것은 공통이지만 업 개념은 중개하고 다른 것이 일단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손님이 부동산 찾아와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팔아달라고 이런 조건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으니까 물건 찾아달라고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의뢰가 있어야 되는가? 의뢰가 있어야만 앞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 쓰면 보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수를 줄 손님이 일단 부동산에 와서 의뢰가 있어야 한다. 업의 핵심 목적은 보수를 받고죠.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업의 목적이다. 받고 계약을 알선하는 것을 뭐라 한다? 업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중개업이다 할 때는 말한다 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줄이면 의뢰, 받고,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이걸 달리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다는 말은 아파트 매도인이 부동산 찾아와서 뭐 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계약을 알선해달라고 의뢰하고 소장님은 물건 내놓고 가십시오. 제가 중개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중개해드리겠습니다. 승낙해서 체결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배우실 것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 말을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오는 계약으로 치면 중개계약에 의하여 그 말입니다. 보수를 받고 그 말은 영업성이 있어야 한다는 개념. 업을 한다는 말은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초는 말한다 안에는 세 가지.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쓰기도 하겠죠. 업 개념은 중개 개념하고 다른 것이 중개는 보수를 받을 필요 없이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업을 할 필요 없이 알선하는 자체가 중개였는데 중개업은 중개와 다른 것이 반드시 보수를 받아서 영업성이 있어야 되고 업으로 해서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표현의 핵심 단어는 계속이다, 반복이다, 영업성이란 단어는 뭘 표현하는 단어입니까? 중개업을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이따 보시겠지만 중개업은 반복, 계속, 영업으로 알선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세 마디가 들어가도 업에 해당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중개를 한다는 것. 방금 전에 보셨죠? 알선 개념. 그러면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업이다? 아닙니다.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지 유무에 관계없이. 보수를 받지 않고 같은 말이죠. 약속만 했다, 요구한 것은 받은 것이 아니죠.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단어죠.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했다.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했다는 것은 계속 반복성이 없기 때문에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출문제에서 다수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보수를 받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나오면 겉머리는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세 가지 갖추면 업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중개업이다 말한다 할 때는 등록을 한 자가 이런 표현이 없다. 그 말은 등록을 한 자이든지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이든지 어쨌든 업의 요소인 세 가지를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는 주된 업무로서 그런 말이 없다는 것은 주된 업무로서 하든지 부수적으로 하든지 어쨌든 세 가지 요소를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고 금전소비대차 계약,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은행 가서 부동산 담보대출 받죠? 대출 받는 것을 민법으로 표현하면 금전에 대해서 빌려 쓰고 갚는 계약을 금전소비대차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대출 계약을 했다면 담보 잡아야 되겠죠? 금전소비대차 계약인 대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계약하겠죠. 부수에서 이루어져도 어쨌든 세 가지만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받지 않거나 우연한 기회이면 업이 해당하지 않지만 세 가지를 갖췄다면 뭘 따지지 않겠다? 등록, 무등록을 따지지 않고 업에 해당하고 주된 업무인가 부수인가 따지지 않고 요건만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중개보다는 중개업이 더 중요한 개념이다. 그 다음에 간단한 것이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험 공부를 준비하시는 목적은 누가 되기 위해서요?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시험 공부니까 공인중개사라 하면 말한다 나왔다면 이 법에 의하여, 이 법은 항상 배우시는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이 법하면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간에 이 법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핵심 단어는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여기는 개념 정의가 짤막합니다. 요소가 두 개밖에 없다. 이 법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러면 개념 공부, 정의 공부하실 때, 말한다는 개념을 공부하실 때 정확하게 공인중개사 개념은 이 법이 나와야 되고 뒤에 자격을 취득한 자까지가 용어 정의 끝이면 불필요하게 말을 붙여서 틀리게 만든다든지 말을 돌려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서 하면 이 법이 아니겠죠.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자, 기출문제 보시면 자격을 취득한 자가 끝이지 자격을 취득한 개업 공인중개사 붙이면 틀리고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한다 해서 여기까지가 개념 정의인데 여기 뒤에 말을 붙이면 틀리게 된다. 어디까지가 개념 요소 끝인가를 정확하게 보실 줄 아셔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자, 조금 더 확장되는 개념이 공인중개사라는 개념은 같이 쓰고 있는데 앞에 개업이 붙었다. 개업한 사람을 누구로 부르는가? 개업 공인중개사. 부동산 소장님을 이전에는 중개업자라 불렀는데 업자 개념 표현이 일본식 표현이어서 바꾼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뭐한 자? 개설, 등록을 한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취득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뭘 한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래도 여기도 똑같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개념 정의 끝은 등록을 한 자에서 끝이 나야지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에서 붙여버리면 틀리고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한 자 이렇게 말을 붙이면 틀린다.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은 말장난처럼 들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출제 경향에 맞게 적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개념 정의 요소가 끝인지, 뭐가 붙어서, 뭐가 밖에서 틀렸는지, 뭐가 빠져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보실 줄 아시는 것이 용어 정의 기초 공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남았습니다. 부동산 소장님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면서 가게 실장님을 둘 수 있는데 실장님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해서 고용인이라고 뒤에 배우시는데 소속 공인중개사인 실장님하고 중개보존이 있는데 여기도 공인중개사 개념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장님이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소장인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소속되어 있다. 실장님이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 정의는 뭐인가?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로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 소장의 종류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세 사람이 있는데 회사를 차려서 등록한 사람을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 또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게 주식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십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상법이란 법에서 회사 설립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일정 수의 임원을 둬야 됩니다. 또는 회사 종류 중에서 한 명, 1을 합쳐서 한 명 회사, 합작회사를 설립할 때는 반드시 무한책임 사원을 둬라. 임원 사원 개념이 나오는 것은 법인이다. 그러면 회사 설립할 때 등기이사 이름이 무한책임 사원 임원이 있으면 이 사람 중에서 누구인 사람도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도 어디에 포함시키겠다? 소속에 포함시키겠다.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인중개사인 실장님인데 법인이면 어디까지? 등기가 되어 있는 사원, 무한책임 사원 또는 등기가 되어 있는 이사감사인 임원 중에서 누구인 사람도 공인중개사인 사람도
소속에 포함하겠다. 그 다음에 반드시 체크하실 것이 이겁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게 키워드입니다. 공인중개사이고 포함이고 중개무 수행한다. 그럼 중개무 수행은 중개무 내용은 무엇인가? 좀 이따 보시겠지만 중개 업무를 한단 말은 소장이 물건이 나오면 대장 등을 보고 조사 확인하고 손님 매수인 데리고 현장 안내하고 들어와서 설명하고 합의가 되면 계약서 쓰고 하는 것을 중개무를 합니다. 중개무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소속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중개무를 말하는 자, 보조하는 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시작하고 말한다까지는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원임원, 공인중개사 포함, 괄호 밖에 중개무 수행하거나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보시죠.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 나오면 뒤에 법인 등기이사 이름이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이다 아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포함하지 해당하지 않는다? 다수 출제되는 거죠. 똑같은 말로 개업 공인중개사 소장에 고용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는 누굽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이다 아니다? 이다. 말한다 안에는 이게 다 들어가야 되지만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이다 아니다 할 때는 말을 줄여서 어쨌든 소속의 핵심 요소는 뭡니까? 공인중개사이다 그 말입니다. 그 공인중개사 범위에는 단순 회사가 법인이 아니고 그냥 개인 사무실이나 어쨌든 실장님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공인중개사도 소속 공인중개사이고 회사 설립했다면 회사 등기할 때 두는 사원 중이나 또는 임원 중에서 누구인 사람도 공인중개사인 사람도 누구이다.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그러면 결론이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은 어쨌든 소장 빼고 나머지 사원 임원이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고용된 실장님이든지 공인중개사인 사람 다 소속이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실장님 중에서 중개 보존인 실장님이 있습니다. 보존인 실장님은 소속 공인중개사와 비교하시면 되겠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 보존입니다. 그럼 소장이 부동산 들어갔는데 실장님이라 불렀는데 그 실장님 자격증이 중개사무소에 걸려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이고 소속 공인중개사이고 실장님이라 부르는데 그 사람의 자격증이 부동산에 없으면 중개보존이 돼. 무자격자라고 합니다. 자격이 없다. 무자격자인 실장님 이름이 중개보존이다.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소속하고 업무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장 안내. 실장님 손님 오시고 현장 좀 갔다 오시죠. 오늘 들어온 물건 정리 좀 해주시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업무와 관련된 뭐만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그 말이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인데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 나오고 중개업무 수행에 들어가면 안 되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정의 6가지인데 기출문제 나왔던 것은 중개보조원을 해놓고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되었다부터 당연히 틀렸죠. 중개업무 수행한다 틀렸죠.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틀렸죠. 어쨌든 현장 안내란 단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란 단어만 나와야지 이런 말을 쓰면 틀린다. 거래 계약서 작성한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6가지 개념을 짝을 지어서 정리하실 때 중개하고 중개업 개념을 비교하시면 되고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개념을 비교하시면 되고 실장님 두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존 개념을 비교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다시 기본서에 다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개업 공인중개사인 소장님은 등록한 자이죠. 등록한 소장님이 밑에 실장님이 필요하면 둘 수 있는 실장님 이름이 있는데 고용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고용인. 고용인인 실장님은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존이 있다. 방금 전에 보셨듯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누구이다? 공인중개사이다.
보존인 실장님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 차이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실장님이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중개무 수행하지만 여기는 중개무 수행할 수가 없다. 그럼 여기 중개무는 뭘 말하는가? 이걸 말합니다. 다음 시간 가시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배우시는데 손님이 내는 물건에 대해서 대장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통해서 조서 확인하고 설명하는 것. 계약일을 주면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서 작성. 요 내용을 뭘 한다? 중개무를 수행한다. 중개보조는 중개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이 세 가지 업무는 할 수가 없어야 되겠죠. 차이죠. 그래서 결론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냥 고용되어 있는 실장님인 공인중개사인 실장님도 있고 방금 전에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실장님이 있다. 그럼 결론이 소장 빼고 법인 대표자 빼고 분사무소 나머지 배우시면 책임자 빼고 나머지 소속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는 다 누구이다. 소장 빼고 회사 대표자 빼고 분사무소 책임자 빼고 나머지 공인중개사인 사람은 다 누구이다. 소속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진도 진행할 부분이니까요. 용어 정의할 때 조금 앞부분을 조금 무겁게 하는 이유가, 무겁단 말은 강의 내용을 조금 붙여서 하는 이유가 여기서 개념을 좀 잡고 가셔야 됩니다.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35회 때 1차에 집중하시고 2차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은 오늘 강의, 첫 강의 용어 정의 파트는 다시 반복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장의 종류가 세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종별 개념은 종류를 말합니다. 종류를 법에서 종별이라고 부릅니다. 크게 나누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도 있다. 이 법인을 특수법인이라 부릅니다. 어쨌든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할 때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빠지면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상 종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종별은 다시 크게 나누면 법인이 아니란 말은 개인인 또는 어떤 책에서는 자연인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법인, 자연인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요. 법인 아닌 개인으로서 자연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줄여서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다. 이 두 사람을 뭐라 부른다?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불러요. 세 번째는 회사 설립에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몇 사람을 이야기한다고요? 세 사람을 모두 다 이야기한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이쪽만 말하는 것이고 법인이 아닌 하면 이 두 사람을 표현한다. 자유롭게 구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세 사람 다. 법인이 아닌 하면 두 사람, 법인 빼고 두 사람. 법인 할 땐 법인만 표현한다. 자, 그러면 차이점을 보시면 회사는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강남구에 본점을 두고 주식회사 설립했다. 그럼 전국에 현재 228개의 시군구가 있다면 회사이기 때문에 뭘 둘 수 있는가? 지점 개념. 상법상 지점 개념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부른다. 그러면 분사무소라는 개념은 어디만 나오는 개념입니까? 회사에만 나오는 것이 분사무소 개념입니다. 여기는 분사무소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주식회사 설립해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회사 설립했고 등록했다면 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것이 법인인데 법인은 어디는 못 두는가? 전국에 만약 228개의 시군구가 현재 있다면 강남구 주된 사무소가 있는 강남구 한 군데 빼고 227개 시군구마다 한 개씩 둘 수 있는 게 분사무소이다. 그러면 개념을 법인이 아닌 개인은 중개사무소 한 개만 딱 두고 중개해야 되는구나. 개념 잡으시고 법인은 본점을 두고 중개하다가 필요하면 본점이 있는 시군구 빼고 전국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한 개씩 다 둘 수 있구나. 영업망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는 전국적으로 확장이 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 다
등록증이 다 있다. 좀 더 다시 보시겠습니다. 등록증을 걸고 법을 이면 등록 취소라 말을 씁니다. 법인 주된 사무소도 등록했기 때문에 등록증이 있고 등록 취소라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는 등록한 가게인가? 여기는 등록 개념이 아니고 설치 신고합니다. 신고했기 때문에 등록증을 그런 것이 아니고 신고 확인서를 게시한다. 그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등록을 취소받은 사람은 등록증이 날아갔으니까 등록증 반납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 대상이라고 쓰려면 그 가게에 등록증이 게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취소를 받으면 등록증 반납이 가능한 가게만 등록 취소 대상이다. 그럼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등록 취소 대상은 될 수가 없고, 다시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6개월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업무정지 대상은 되지만 등록 취소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 다음 밑에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다 하면 특수법인이라 부르는데, 줄여서 시험은 특수법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요대로 나옵니다.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나와요. 대표 선수가 지역농협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죠.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대표적으로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소위 특수법인이다. 그러면 차이점 있는 것이, 여기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사 세 사람은 주된 사업이 중개업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물론 부수주로 겸업도 할 수 있지만, 근데 농협은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닙니다. 농지를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 농사 짓는 좀 줄이기 위해서 농지를 팔려고 하는데 누가 농지를 매수할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입하고 있는 농협에 가서 농지 내놓고 오죠. 동네 농지를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좀 확장시켜서 농지를 매입하고 싶은데 누가 농지를 내놓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협에 와서 농지 내놓은 사람이 있으면 중개 좀 해달라고 의뢰해요. 그래서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은 오로지 농지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요만큼 중개해요. 그래서 정리가 반복해서 나오겠지만 주된 사업이 중개업인 것은 등록 기준도 적용하고 등록을 해야만 되지만, 농협은 부수적이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필요 없이, 그 말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사 될 필요 없이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결론은 개업공인사는 하면 공인중개사법상 종별을 말하니까 세 사람, 법인이 아닌 사람 두 사람,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다.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농협이 있다. 농협은 주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반복해서 다시 나올 겁니다. 그 용어 정의 파트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다시 좀 더 세분하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몇 사람이라고요? 세 사람입니다. 방금 전에 개업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했죠? 자, 다음 세례 배울 수 있지만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두 사람만. 공인중개사이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법인 설립해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등록할 수 있다. 이게 법조항입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은 세 사람인데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에서는 등록을 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공인중개사법 부칙이란 말은 법원 구성이 법 본문이 있고 본문이 끝나면 뒤에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자나 또는 이 법 몇 조는 언제부터 시행합니다. 몇 개월 후에 시행하면 경과 조치 등을 정하고 있는 게 법 뒤에 붙인 법에 대해서 부칙이라 불러요. 부칙 규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과거에 중개인이라 불렀다. 중개인. 그 현재는 중개인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부칙 규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줄이면 부칙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이 사람 누구인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 것이 85년도부터 1회 시험입니다. 그러면 85년도 전에도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했던 소장님은 계셨다. 얼마든지 있었겠죠. 그런데 시험 제도는 이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공인중개사가 배출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 제도가 있기 전에도 부동산 중개업했던 소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격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무자격자인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했던 소장님이 계셨다. 그 사람을 지금 배우시는 공인중개사법 전에는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이란 법 안에서 법 본문에 중개인이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이전에는. 근데 지금 법 명칭이 공인중개사법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법이라 법 명칭이 바뀐 것은 앞으로 소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뭐는 있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 주겠다.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나 자격을 취득하고 법인 설립한 공인중개사 법인만 현재 소장이 될 수 있도록 정해놨다. 그럼 이 사람은 무자격증 상태에서 중개업을 쭉 해왔던 사람인데 85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는 도입돼서 이때부터 자격은 공인중개사는 배출되었지만 이 사람도 이전부터 중개업을 해왔던 소장님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무자격자이지만 이전에 부동산 중개업을 해왔던 소장님이기 때문에 무자격자이지만 기득권 인정해서 지금까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소장님 이름을 줄여서 뭐라 한다고요? 부칙 규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한다. 그럼 이 사람은 등록을 한 자가 아니겠죠. 등록을 하려면 공인중개사나 법인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무자격자니까 등록을 한 자는 아니에요. 개념 정의하면 부칙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고 법인도 아닌 자이죠. 등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등록을 한 자가 아니고 등록한 것으로 뭐 간주가 되는 사람, 기득권 받은 사람이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몇 사람 있다? 3사람. 법인이 아닌 법인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두 번째 나누면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면 누구하고 누구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면 누구요? 부칙. 그럼 이 사람은 중개업을 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부동산 중개업이 주된 사업인 것은 똑같은데 이 사람 무자격자인 상태에서 기득권만 인정받아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비해서 차등은 받겠다. 차등은. 그래서 부칙을 묻는 것은 진도 진행하겠지만 다른 두 사람에 비해서 차등받는 규정이 뭐인가를 묻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런 걸 앞으로 배우신다고. 업무 지역은 전국이 아닙니다. 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못 씁니다. 그 다음에 겸업할 수 있는 것도 경공면을 못합니다. 이걸 앞으로 배우신대요. 시험 범위는 요겁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의 파트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제는 지금 풀기가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빨리 문제 적응을 빨리 하시고 빨리 문제풀이에서 정답률 높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간단히 봅시다. 용어의 정의,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최근 기출 문제입니다. 자, 중개에 해당한다는 지문 나오면 중개는 뭐예요? 끝에? 행위 자체가 중개입니까? 아니죠.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이 붙어 있는데 틀렸다. 그 다음에 중개업에 해당한다 할 때는 의뢰가 있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뭐? 업을 하는 것.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틀렸습니다. 일정은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업이다. 틀렸죠? 자격을 취득한 자는 누구이다? 자, 뒤에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이 지문이 키워드죠. 그럼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했다면 공인중개사 이다 아니다? 이다. 등록까지 묻게 되는 것은 누구일 때? 개업 공인중개사 이다 할 때는 등록을 묻지만 지금 묻게 되는 핵심은 공인중개사인가 아닌가를 묻기 때문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뭐만 했다면 자격을 취득했다면 공인중개사도 맞죠. 기출문제. 그 다음에 법인으로서 법인의 임원으로서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어디에 포함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어디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 이다 아니다? 이다. 기출문제. 중개보조원 뜨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나왔죠?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를 보전한 자 나와야지 그 세 마디 이외에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 틀렸습니다.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업은 몇 가지 갖추면 돼요?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면 된다. 그러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수를 받았죠? 중개를 업을 한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 행위를 컨설팅 행위의 부수에서 이루어져도 업이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했다는 요소를 갖추면 등록을 하지 않아도 업이고 부수를 해도 업에 해당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문제 풀이까지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앞에 용어 정의까지만 이런 부분 좀 하시고 공부를 좀 하신 분은 기출문제 유형이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OT 정도 잠깐 말씀드렸고 용어의 정의 파트니까 어쨌든 기초가 조금 약하신 분,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첫 시간 강의를 반복해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